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경제 톡톡의 김웅철입니다. 여러분 혹시 웰다잉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죽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품위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이른바 웰다잉에 대해서 어떻게 웰다잉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다잉 전도사로 불리시는 대한 웰다잉 협회의 최영숙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11월이니까 그러네요. 네. 회장님 오늘 주제가 네. 죽음이에요. 네. 죽음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진행하는데도 좀 무겁습니다, 분위기가. 네. 이게 죽음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아직은 편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회 분위기상.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제가 듣기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런 웰다잉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네.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웰다잉 분야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고 활동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본래 학부에서는 간호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뭐 새내기라고 하기 20대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보면 간호사로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네, 거죠? 간호사로 근무할 때 크게 두 부류의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 아파서 다 오셨는데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못 돌아가시고 거기서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는데 또 그분들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죽는다, 뭐 이제 말기다라고 할 때는 막 당황했는데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회복하셔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날까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분노하고 이제 뭐 부정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성숙하셔서 아니면은 신앙심이 좋아서 그러신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일찍부터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 또 죽음을 생각했는 사람들은 생각인 사람, 내가 올 게 왔구나, 갈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만 빨리빨리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마무리가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갈 일이 생겨서 유학 가셨더라고요. 박사학위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네. 가서 하면서 제 관심사였으니까 이제 저는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임종 환자의 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논문은 이제 의사소통을 통한 임종 환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위기 상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러면서 죽음은 우리의 늘 가까이 있고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면 뭐 저도 또 우리 김추룡 선생님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아직 학교에서는 이 웰다잉 뭐 죽음에 대한 강의할 수 있는 과목도 없고 또 시간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임종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마지막 임종 앞에서 저한테 해주는 메시지가 어떤 명서에서나 어떤 경전에서 읽을 수 없을 만큼 파워풀하게 삶과 죽음을 통합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호스피스 활동하시면서. 네,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죽음을 뭐 한 달, 뭐 일주일, 2주일 놔두면서 제 인생은 이런 거라든지 나는 이런 게 참 후회스럽다든지 제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제 삶이 이렇게 잔잔해지는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호스피스 대상자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늦게 간다 빨리 간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호스피스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 웰다잉이라는 문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한 2000년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활동하시면서 많은 이제 죽음을 목도하시고 또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그 경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웰다잉이 네네.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그렇죠. 같은데 네. 아까 간호사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부류가 좀 아까 방금 말씀하신데 인상적인데 굉장히 못 받아들이신 분 네. 부류가 있으시고 네. 잘 받아들이신 부류가 있는데 그분들을 보면은 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네, 거죠.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훨씬 네. 더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호스피스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호스피스에서도 송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구자까지는 아니고. 호스피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호스피스. 자,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를 지금은 거의 다 아세요. 그런데 네. 제가 90년대에 호스피스를 할 때 사람들이 호스피스가 뭐야? 네. 호스테스는 들어봤지만 호스피스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네, 이야기를 네. 하신 어르신들도 네.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중세기에 성지순례를 가든지 네. 멀리 갈 때 너무 오랫동안 낙타를 타고 가고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는 여인숙에 잠깐 머물러서 네. 회복을 하고 또 갈 수 있는 그 숙박소 개념이었어요. 아, 그거를 호스피스라고 네, 불렀습니까? 호스피스 이제 호스트와 게스트란 뜻으로 이제 손님과 이제 숙박 주인 뭐 네, 이런 네, 뜻인데 네, 네.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요새는 뭐 항공기도 좋고 많은 거지만 그 정말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럴 때 너무너무 외로울 때 옆에서 같이 이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같이 가주다가 네. 그래서 호스피스를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어떤 않을까 거죠? 싶어요. 몹시 비 내리는 날 네. 우산도 없이 혼자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비를 오지 않게는 할 수 없거나 비를 대신 막아줄 수 없다면 내가 가진 얇은 우산으로 네, 네. 그 사람이 가는 곳까지 같이 걸어가 주다가 그 우산 속에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잖아요. 네, 네. 가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다시 만나자고 기약하는 아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별이 호스피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말씀은 지금 어디 뭐 책에 나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회장님이 이게 정의하시는 네, 정의하면서 교육할 겁니까? 때 자주 쓰는 내용이에요. 아주 훌륭한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 비가 적당히 오면 우린 비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네. 뭐 우리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센치해진다고 우산도 안 쓰고 갈 수 있지만 네. 비가 뭐 없이 오는데 우산도 없이 혼자 그것도 같이 가는 사람 혼자서 쓸쓸하게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안 죽게 할 수도 없고 또 대신 죽어줄 수도 없다면 네. 내가 가진 얇은 우산이 뭐냐면 한계적인 능력이잖아요. 내가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또 내 건강의 한계, 네. 내 지식의 한계를 네.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서 따뜻한 체온, 위로를 네. 받으면서 잘 가라고 네. 그리고 또 만나자고 네.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참 외롭지 않게 가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 그 환자들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네.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게 되고 아. 그 사람들을 봉사하면서 우리가 봉사자들이 그럼 나의 죽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네, 보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참 의미 있는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우산 중에서 얇은 우산이라는 표현이 좀 의미가 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만은 그 한계를 만에 이제 나누는 거죠. 네,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어머님이 오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되셔서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데 많이 애로를 느끼셨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많이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이고 네. 병실이고 있어야 되는데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네. 신환이 많아야 되고 수술 환자가 많아야 되고 검사를 많이 해야지 병원 경영이 되잖아요. 아, 근데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된다는 거죠? 차원에서는 네. 근데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네. 이제 암 환자들은 또 호스피스 대상자들은 네. 마지막을 편안하게 갈 수 있다니까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고요.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영적 돌봄도 해 주시고 네. 진통제 놔드리는 거 네. 뭐 그런 총체적인 돌봄을 해주는데 새로 막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네.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종교적인 단체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런 사명적인 부분에서 케어를 하지만 네. 병원 경영 차원에서는 참 어렵죠. 거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이 안 생기는군요. 그렇죠. 나라에서 꼭 국립 의료원 이런데 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한 의료원들은 최소한 요 정도를 운영해라라고 하니까 공공은 이제 있는데 네, 있는데 민간이 없다는 민간이 말씀이시죠? 참 어렵고 공공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그 병실이 폐쇄되면서 음압병원으로 병실로 네, 막 네. 되어져서 코로나 시대 때 호스피스 난민이라고 그랬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 집에서 계시든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것도 좋은데 마지막 임종만큼은 중환자실을 하지 않도록 또 간호사 처치실에서 하지 않도록 임종실을 좀 만들어 달라고 국민청원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임종실이 보통 1인실이잖아요. 네. 임종실 하려면 그렇죠. 1인실이면 보통 뭐 50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보험도 안 되고.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 하루 이틀만 딱 계신다고 그러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얼마나 갈지를 모르니까 네. 감히 엄두를 못 내게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중환자실에 계시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청각이거든요. 네. 가장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자손들 목소리래요. 그중에서도 손자, 손녀의 목소리래요. 그렇습니까? 아들, 며느리, 딸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일본 영화의 엔딩 노트에 보면 네. 막 아들, 딸이 막 아버지 어떻게 해도 눈 안 뜨다가 손자, 손녀가 와서 파파 막 이랬더니 안간힘을 떼서 눈을 뜨잖아요. 네.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보고 싶은 것이 이제 자손인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중환자실에서 기계 소리만 또 아니면 의사들의 목소리만 또 사망했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을 때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1인실에 가시든지 임종실에 가셔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자고 주장하는데 그 하루만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이 딱 때로 돼 있으면 마지막까지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었어요. 좀 웰다잉 이야기하는데 호스피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긴 했는데 네. 아까 이제 간호사 활동하시면서 죽음 환자들의 죽음도 목도하시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목도하시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왠지 이제 상실감도 이렇게 많이 드실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회장님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표정 보시면 굉장히 밝고 그러셔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친척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왜 너는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잘 죽어가는 거에 관심을 가지냐. 네. 또 뭐 입방정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꾸 죽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또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멀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것이 처음에 우리가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새 죽음하면 깜짝 놀라게 되고 두렵게 되는데 자꾸 죽음을 내 일상으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면역이 생긴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멀리 두거나 갑작스런 남의 것으로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일상으로 받아들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웰다잉 이야기로 바로 그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웰다잉 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죽음이에요. 보니까 좋은 죽음인데 근데 이제 그 좋은 죽음 이전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 죽음의 의미가 좀 이렇게 회장님은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좋은 죽음 이전에 죽음의 의미는 회장님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연장선상이다. 삶과 죽음은 표리부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하면 삶과 죽음을 할 때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행복하다, 또 즐겁다, 뭐 있다라고 하는데 죽음은 불행하다, 슬프다, 두렵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는 90%의 좋은 점을 주고 죽음에 대해서는 90% 나쁜 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엄격히 보면 뭐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죽음, 삶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삶의 고통이라고도 고통이죠. 하죠.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꾸 이제 삶에 대해서 좋은 점, 행복한 이런 모습 보게 되는데 엄격하게 보면 삶과 죽음은 똑같아요.
아, 똑같다. 네, 삶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보면 예를 참 들면 편안하다, 안식한다, 다 이루었다, 완성이다, 또 뭐 여행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것은 슬픔, 이별, 네. 뭐 절망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삶에 대해서도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또 고통도 있고 위기도 있고 절망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래서 삶에 대해서는 이만큼 현미경을 보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이만큼 보니까 이제 네. 이런데 네. 만약에 우리가 안 죽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이 없다면. 지금 많이 오래 살려고 과학적으로나 뭐 의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네. 진짜 그거는 그 죽음은 그래도 뭐 오래 살지만은 마무리가 있는데 네. 아예 안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고통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생로병사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로병만 있고 죽음이 없다. 네. 그럼 이 세상 우리 대표님은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 아우 아프면서 사는 거는 별로 아니야. 그러면 병사 다 빼고요. 생로만 하자. 태어나서 늙고 있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럼 늙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사는 거잖아요. 안 네. 죽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이 관계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도 있고 그러면 다 같이 그러면 사회가 이게 뭐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고통은 싫어하니까 병사를 빼고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죽지 않고 늙고만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요?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요? 자원의 한계가 생기죠. 그러니까요. 공간의 네. 한계가 생기죠. 네. 그럼 관계의 한계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가실 때까지 잘해드려야지. 또 아쉽다 이런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계신다고 그러면 네. 끔찍스러워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네. 서로가 원망하고 짜증내면 즐거운 나의 집도 안 되고요. 즐거운 뭐 생활도 안 되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에게도 강의할 때도 네, 그래요. 네. 죽을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게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죽을 수 있어 다행이지 그러시거든요. 네. 죽으면 행복하네. 안 죽으면 끔찍스럽네. 네. 그러면 죽음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까가 중요한 것이지 네. 우리는 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웰 다잉 하려면 웰 리빙 해라. 네. 그런 말씀이신 네, 거고. 네. 이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웰다잉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네. 그 중에 어디 써 놓으신 거 보니까 웰다잉 10계명도 써 놓으시고 네, 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었던 게 이 인생 노트. 네. 예전에 일본에서는 엔딩 엔딩. 노트라고도 이야기하시는데 네. 이게 뭐 자서전 이런 부분 구체적인 좀 이렇게 웰다잉 네. 하우투. 네. 네,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준비하는데 뭐 사소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 보통 어르신들 준비하라고 그러면 수의 준비해 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거는 사실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총 정리를 해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정리합니다. 네, 그래서 바람직하게는 각각 다급해서는 연명의료 의향서도 작성해 놓고 네. 내 장례 의향서도 좀 내 장례는 이렇게 해라.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은 내가 임종할 때 나는 회생 가망성이 없으면 무의미하게 연명치료 하지 마라. 인공호흡기 삭감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저 작성했습니다. 그러셨죠. 아우 잘하셨. 근데 네. 젊은 사람들 잘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네. 자기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 작성하러 오면서 아주 심오한 결단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축축 체크하시면서 마지막에 사인하시면서 눈물을 툭 흘리시는 분도 계세요. 내 죽음을 정리했구나 생각. 네. 자, 그것도 준비해 놓으시면 자녀들이 당황하지 않고 내 의사를 밝히는 자기 결정
대한 존중을 하잖아요. 구체적인 죽음의 방법이 하나겠네요. 네, 그것은 누구나 또 법적인 양식이니까 해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장례인데 자식들이 알아서 할겨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자식들이 요새는 옛날에는 동네에서 막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네. 친척들이 있어서 했는데 요새는 다 아파트에 살고 자식이 한두 명밖에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장례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화장을 하겠다, 매장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선산에 묻히겠다든지 수목장을 하겠다든지, 네. 그리고 내 수의는 이런 식으로 해라, 또 뭐 내 추도 이렇게 해라,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놓으면 자식들이 그것만 보면서 아 엄마가 원했으니까. 네. 엄마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 자식들이 갈등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장례 방법 때문에, 장례 절차 때문에, 장례 비용 때문에 막 갈등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장례 비용도 여러분들이 통장에 1,000만 원이든 있으면 딱 마련해놔라. 그리고 모자라면 조금 보태든지 남으면 뭐 나눠 가진 하지만 자식들이 내 장례비를 하다 보면 부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례 네.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유언 상속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재산이 뭐 탈탈 틀고 가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네. 또 없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 남아 있으면 그게 분쟁이 소요되니까 내 재산에 대해서 뭐 사회 기부를 하든 또 어떤 좀 힘든 자식에게 주든 네. 이런 유언장을 써놓는 습관을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용서 화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장례에 대한 네. 준비, 사후의 준비. 사전에 사후를 미리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두 가지는 이제 사전에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네. 나는 뭐 무심코 던진 돌에 이제 개구리가 맞는 것처럼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는 말이지만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상처가 있었다면 미리 화해해서 네. 만나서 미안하다, 고맙다. 그래서 저는 그걸 생전 이별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생전 이별식. 예. 예. 네. 근데 생전 예. 이별식 하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조금 뭐 좀 이상해서 생전 감사 잔치. 일본 같은 데 보니까 한국도 하나요? 생전 장례식하고 그랬던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 생전 장례식이라고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하는데 네.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전 이별식이라고 했는데 이별식도 또 좀 슬픔을 느끼는 것 같아서 우리가 70까지 살든 80까지 살든 나 혼자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70까지 살도록 도와준 사람들, 네. 같이 즐거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감사 잔치를 좀 하면 네. 그때 참 고마웠다, 그때 참 미안했다, 이거를 하고 나면 내 장례식은 정말 가족장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막 스팸처럼 장례식 부르면 아이고 내가 진작 한번 찾아볼 걸. 네. 그런데 내가 가고 나서 찾아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요즘 장례식은 본인의 장례식인 것보다는 그 자녀들의 장례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같이 호스피스 활동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하시고 네. 이제 남은 여성을 좀 봉사하겠다고 해서 호스피스 했고 저는 그때 40대였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80대 중반이 되셨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내 장례식 저희 갔더니 참 고맙다고 나중에 또 답례로 식사 대접도 하고 하시면서 한 2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누구누구 같이 일정이 되냐고 해서 조정을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분이 식당을 딱 내부 지도로 보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현직에 있는 저희가 내야지. 선생님이 지금 80대 중반이신데 그랬더니 나한테 밥값 내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안 오겠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자기 사전 부고 리스트를 쭉 만들어 봤대요. 자기 아내는 자기가 다 부고를 보냈는데 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큰아들한테 줬대요. 이 사람 장례식에 오실 분들이요. 네네. 연락해라고. 네. 그랬는데 아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쯤 내 지인들이 내 장례식에 왔는데 상주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의금 뭐 5만 원이나 10만 원 넣고 상주하고 악수하고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인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부고리스를 다시 받아서 내가 지금 찾아가는 이별식을 하겠다. 그래서 요 사람끼리 아는 사람 어디에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때 참 고마웠다. 그때 참 미안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부고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부고장을 안 보낼 거니까 저한테 섭섭해하지 말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부고장을 안 보내시면 선생님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사후 부고를 보내라고 하겠대요. 네. 사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는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그때 내가 갖는 걸 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서 만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가고 나서 부의금 5만 원 들고 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 이별도 그게 말씀하신 생전 이별. 이별식이고 감사 뭐 식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나누니까 그다음 얼마나 편해지는지요. 그런 장례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마지막 하는 길의 문화가 좀 이렇게 정착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지금 대한 웰다잉 협회 회장님 맡고 계시잖아요. 대한 웰다잉 협회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규모라거나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스피스 봉사하면서 이제 웰다잉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게 하려면 죽음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냥 웰다잉 연구소 뭐 제 개인 상담소 이렇게 해서 웰다잉 교육을 쭉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돼서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웰다잉 협회라는 것을 발족을 했어요. 한 10년 된 거네. 10년 좀 넘은 거네요. 13년 됐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조직을 해서 뭐 사업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못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초월 영성의 욕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을 들으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한 30시간 이렇게 들으면서 몰랐던 거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니까 자꾸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죽음 준비에 대한 교육을 하신 거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12년째인데 전국에 9개 지부가 있고요. 지부. 100여 개의 지회가 있고 회원들이 한 8천 명이 되세요. 이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 그 웰다잉 지도사 2급을 받으신 분이 한 8천 분이 되는데 그냥 저의 특강이나 우리 회원들이 복지관에 가서 특강을 들으신 분은 아마 100만도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기사를 봤는데 그때 그 기사에는 6천 명이었는데 벌써 8천 명이 된 겁니까? 6천 명, 7천 명, 8천 명. 하여튼 숫자가 막 굉장히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근데 이 8천 명은 웰다잉 지도사를 획득하신 분의 숫자입니까? 단순히 교육받은 거는 수백만 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1회 특강으로 뭐 여기서 2회, 3회 뭐 이런 거 받은 사람도 너무 많고 저희 와서 30시간의 기본 교육을 받으신 이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 6천, 7천, 8천 이렇게 되세요. 이게 웰다잉 지도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본 교육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더 전문가가 되려면 또 아마 20시간 교육이 있고 하는데 일단 최소한 기본 교육이 3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웰다잉 지도사를 뭐 30시간 교육이면은 뭐 다양한 이제 교육을 받을 거고 이거를 지도사가 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자, 우선은 8천 명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통합을 하죠. 내가 너무 삶에만 포커스를 맞췄구나.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게 오는구나라는 자기 성찰이 되면서 자기 삶의 또 안정이라고 그럴까요? 평안이라고 그럴까요?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좀 재조명을 하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건 이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 전달하는 것이 이제 강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자료를 드리고 네. 또 뭐 여러 가지를 전달하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전달해서 그거는 이야기지만 우리 복지관이나 노인들이나 또 뭐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연명의료 상담사가 돼서 이 연명의료 작성도 하게 네, 되고 네, 네. 또 장례 문화에 다양한 대해서 활동. 특강도 하고 네.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그 나와 너의 죽음에 대해서 통합해보자라는 차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합을 하려니까 자서전을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인생 노트라고 네, 해서 네, 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만 막 바라보잖아요. 네. 그런데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해주는 게 인생 노트라는 이제 커리를 가지고 어른들에게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네. 어른들이 지금 내가 늙었다라는 생각, 슬프다, 외롭다 이 생각만 하는데 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처녀 총각 때 시절을 하면서 막 회상요법을 사용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네. 또 기억력도 회복이 되니까 치매도 예방이 되고요. 맞아요. 치매 예방 그 중에 회상이 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추억을 다시 예전에 되돌잖아요. 회상하는 거. 네. 그래서 그림을 두고 연탄을 두고 뭐 호롱불을 두고 하면 할 이야기가 얼마나인지 몰라요. 저 호롱불에 뭐 코가 걸었다 또 아니 호롱불에 뭐 이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분은 쓰시고 아니면 그림으로 자서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자서전엔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서 그러겠네요. 드리면 아주 뿌듯해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웰다잉 지도사뿐만이 아니고 벌써 이제 한 10년, 12년째 웰다잉 협회가 활동을 하시는데 또 어떤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는 뭐 지금 이제 많은 이런 교육을 많이 했는데 교육은 꾸준히 계속 할 것이고요. 이제 사회 문화 운동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명 의료도 그렇지만 이제 장기 기증이라든지 또 요원 상속도 해야 되지만 이제 장례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제 작성하는 게 법적인 양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작성해 놓으면 법적으로 등록이 돼서 이대로 하도록 되잖아요. 근데 사전 장례 의향서도 법제화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가 내 장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게 법제가 장례 지시서네요, 사실은. 네, 지시서. 네. 그런데 요즘 이제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독사가 되면서 고독사는 행복한 사람이 고독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우울하게 지내다 가시는데 그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없으면 무용고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깝게 친구로 있었다 하더라도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23년 9월 29일 최근에 한 달 전에요. 아니, 최근이네요. 네, 이제 이 공영 장례식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고 사망이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동네사들에서 판정이 되면 지자체장이 그 사람의 장례를 집도할 수 있도록 시장이나 그런데 사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 장례 분과에서 맡아서 하지만 그때 같이 이 장례를 집례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집례가 참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외롭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같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같은 친구들이나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관여를 못 했거든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도 이 공영 장례에 우리 회원들이 만약에 뭐 전라도 순천에 그런 있다면 옛날에는 한 달에 이렇게 공영 장례할 사람들을 묶어서 뭐 5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 건씩 장례를 집례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장례의 어떤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일. 네. 이제 그 고독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1인 고령자 세대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소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의 장례를 맡을 뭐 가족 친척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많이 이제 진전이 됐는데 일본 같은 데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거를 많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용고 장례를 지원을 해주는 것 같고 전에 생전에 그분하고 주민하고 지자체하고 생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미리 이제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은 지자체에서 이런 이제 장례 절차를 밟은 그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누가 언제 고독 산다라는 건 모르지만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들 이제 노인회나 경로회 이런 제도를 이야기해 놓으면 유언장을 써놓는 거죠. 네네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죽게 되면 내 장례는 누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좀 해주시고 어느 신부님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둘 수 있고 또 누구에게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네. 이제 그 또 다른 버전이네요. 네, 사전 장례 의향서. 사전 장례서. 네. 이게 이제 뭐 많이 시간이 돼가는데 뭐 정책적인 부분 좀 이제 여쭙고 마무리할 생각입니다만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됐고 2년 후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네. 크게는 말하면은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통해 가지고 그 무의미한 목숨 연장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고 또 호스피스의 이제 병도에 대한 뭐 이렇게 지원 이런 거를 이제 마련해서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한 5년간 의미 없는 연명 의료 중단이 한 26만 명을 이제 있었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미 의원 입법으로 이제 제기된 것 같은데 그 웰다잉 기본법의 제정 운동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 웰다잉 협회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2016년도에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발의되기는 웰다잉법이라고 발의가 됐어요. 그랬는데 웰다잉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안에는 영어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너무너무 광범위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중에 한 파트인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이제 축소됐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웰다잉 기본법을 이렇게 발의하셨군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웰다잉 하려니까 장례도 있지 뭐 막 많으니까 그게 안 되어지다가 이제 연명의료라도 하나 통과시키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법을 아주 웰다잉법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4년 전에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발의됐다가 이제 축소되고 이번에 다시 또 8월 26일 날 발의가 됐거든요. 국회에서 인재건 의원을 통해서 됐는데 자, 웰다잉이라는 것은 웰리빙처럼 중요한데 자, 딱 무의미한 연명 치료만 안 한다가 아니라 이런 준비 전체적인 유언 상속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례라든지 장기 기증이라든지 뭐 다양한 모습을 같이 함축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복지부에도 웰다잉 부서 지원과를 만들자라고 되어지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정책이 되어진다면 이런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도 양성을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도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인들에게만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국민적으로 하려면 청소년들부터 또 아동들에게까지 저는 교육자나 우리가 왜 성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뭐 학교에서나 근데 교육자들에게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도덕책에도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료가 있는데도 교육자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으로 넘어가지 철학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군요. 죽음 교육이라는 게. 네, 있어요. 그 윤리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시키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시험에 죽음의 항상성, 뭐 일반성, 뭐 접근 이렇게만 나온다. 이것만 외워라. 이렇게 하지. 그 죽음이 뭐다 고민해보자.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청소년 웰다잉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시니어들뿐만이 아니고. 네.
그래서 청소년들 자살하는 애들도 많고 해서 어느 옛날에 HR 시간처럼 네네. 어느 시간에 똑같이 우리 강사들이 5개 반이라면 5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한 2시간쯤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영상을 보고 유언장도 써보고 나의 장례 순서도 짜보고 뭐 이런 집단 상담을 해서 하면 애들이 되게 막 의미 있어 하잖아요. 울기도 하잖아요. 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네, 코로나 전에 했었어요. 이제 코로나 내년부터 또 해야 될 텐데 코로나 전에 그걸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겠죠. 오늘 이랬는데 참 슬펐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학교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를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애들을 우울하게 만드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청소년들에게도 이 웰다잉 교육을 해야 되지만 학부모 교육에도 또 교사들 연수 교육에도 이 웰다잉이라는 죽음 문화에 대해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1년에 몇 시간 이상은 의무 교육으로 연수를 마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네. 학생들이 묻잖아요. 아, 선생님 죽고 싶어요. 야, 까불지 마. 이렇게만 되잖아요. 네. 너 죽음이 뭔지 알아? 라고 죽음에 대해서 상대해 줄 상담자가 교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하려면 이제 복지부만 아니라 교육부며 문화 부며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을 단순히 이제 뭐 대한 웰다잉 협회에서는 이제 하실 거고, 네.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그 웰다잉 기본법에 이런 거를 다 네. 내용이 지금 뭐 발의되는 그 내용에는 있겠네요. 내용에는 그러면? 이제 좀 포괄적으로 있어요. 네. 모법으로 해서 맞아요. 기본법은 약간 포괄적이죠. 네, 포괄적이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서 할 때는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또 아니면은 뭐 직장에는 또 아니면은 뭐 어른들에게는 또 아동들에게도 이제 스토리텔링으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 정책을 좀 세워야 되겠죠. 아, 어떻게 했으면 그 기본법 통과의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되게 급해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 한 달이고 내년 4월인데 되게 급해서 근데 인재근 의원은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 보니까 웰다잉 관련 모임이 있던데요.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라고. 거기에 여야 의원들 다 참여한. 네, 인재근 의원이 이제 대표로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까 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그 뭐 연관해서 지금 법이 또 하나 발의된 게 있는데. 조력 존엄사업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하도 오래 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걸 안락사라로 표현도 하고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발의가 된 모양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작년에 5월 달에 발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제가 토론자로 참석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사니까 이제 미리 그것도 이제 죽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고령 사회가 되니까 내가 늙어서 대소변 받아내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딱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약 하나 먹으면 죽고 싶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힘입어서 이제 발의를 했는데 굉장히 여론이 팽팽하죠. 그래서 왜 그 안락사가 통과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크게 3가지거든요. 내 삶이 무의미하다면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면 또 2번째는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이라는 게 신체적인 고통도 되지만 정신적인 고통도 되지 않겠어요? 비참하다면 셋째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면 나는 이렇게 안락사를 하고 싶다. 이것이 76%까지 나와가지고 통과가 발의가 됐거든요. 발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사람들 여론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제 종교 지도자라든지 시민단체 반대하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간병 돌봄센터에서 많이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부모들이 오래 누워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 힘드니까 이 안락사법이 통과돼야지 의사들이 주사를 주든지 약을 줘야지 의사가 촉탁살인법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법은 간병 타살법이에요.
간병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도 이제 건강할 때 그걸 체크를 해놨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이렇게 되면 안락사를 해라, 시켜라 하고 안락사를 원한다라고 썼어요. 근데 내가 막 치매가 걸린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거 쓰셨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주사 주세요, 약 주세요. 그러면 간병 타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생명 존엄성이 되게 문제가 되겠고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피지션 어시스턴트 수사이드예요. 의사 조력 자살이거든요. 근데 자살이라고 하면 조금 혐오스러우니까 의사 조력 존엄사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원했을까. 그 의사 조력 존엄사라고 하니까 좀 뭔가 포장이 그럴듯하니까 나도 너도 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살이니까 의사가 도와줘 자살하는 거하고 내가 아파트 뛰어내리는 자살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뭐 반대 의견이신가? 네네. 뭐 보니까 그런 의사 조력 자살보다는 죽음의 질을 높이는 방법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제 회장님 어디서 이제 써놓으신 걸 봤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정말 삶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해드리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결국은 웰다잉에는 웰빙이 있어야 되는군요. 웰리빙이 있어야 돼요. 웰리빙이. 마지막으로 관련 책을 많이 쓰셨어요. 주로 이제 수필집 이제 경험 그동안에 하시는 경험 묶어가지고 내신 것 같은데 이별은 슬픔만 남기지 않는다라는 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가장 행복할 때 나는 마지막을 생각했다는 제목의 수필집이 인상적이던데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뭐 그게 저희 안에 자서전도 되고 이 중에 하나는 수필집도 되는데 저는 가장 행복할 때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가 어떤 순간에 너무 행복할 때 이때가 참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내 존재가 의미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럴 때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너무 초라하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장 행복할 때 자살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한다. 회장님 쓰신 건데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언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일단은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바쁘다. 이런 이제 멘트를 써놓으셔가지고 인상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시니어 경제 톡톡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죽음 준비는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특히 이제 좀 더 죽음이 다가온 시니어분들한테 이 웰다잉 이렇게 하라. 당부의 말씀. 주시죠. 시니어 경제 톡톡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년에 정말 잘 정리한다는 것은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뭔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루고 채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루고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라고도 중요하지만 훌륭하다, 그분 참 뭐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누고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또 이 나라에 나중에 짊어질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지식도 나누지만 내가 가진 물건도 나누고 내가 가진 물질도 나누어서 내가 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 그들이 더 몇 배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면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시니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도록 또 살아야지 또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또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대담을 시작을 할 때 주제가 죽음이어서 굉장히 오늘은 무겁게 분위기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힐링이 됐고요. 무거운 게 아니고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시청자분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웰다잉,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 회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게 됐고요. 또 삶의 용기도 불끈 솟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느냐라는 해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니어 경제톡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